이야기는 서울 가정법원의 차가운 복도, 그 쓸쓸한 공기로부터 시작됩니다. 29살의 서연은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플라스틱 의자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린 이혼 판결문은 아직 따끈했지만 그 순간 아랫배에 격렬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통증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배를 한 손으로 감싸주며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12주 된 작은 생명의 첫 번째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생명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관심을 갖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였던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연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법원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했으면 깨끗하게 꺼져. 내 아들 물건은 먼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숙여 가방에서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주워 가슴팍에 숨겼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아이.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아이만은 지켜낼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법원 밖 34살의 민주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25살에 내연녀 유라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품에 안으며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이제야 무거운 짐을 던 것 같군. 그 한마디에 서연의 온몸은 심장까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숨막히게 한 것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의 박수 소리, 축하 파티를 하러 가자며 서로를 부르는 환호성,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쾌한 웃음소리. 오늘은 우리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는 날이야. 다들 최고급 한우집으로 가자고. 한순간에 가족에게서 버려지고 뱃속에 작은 생명을 품은 채 쫓겨난 여자가 그들에게는 그저 내다 버려야 할 불행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 마당에 서 있었지만 마치 우박이 쏟아지는 한가운데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주는 쾅 소리를 내며 차문을 닫고 떠났고 20명 가까이 되는 가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모두가 빚더미에서 해방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손에 든 이혼 서류를 구겨질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3초간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다가 모든 것을 뒤바꿀 단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명진 플랜을 가동시켜 주세요. 단, 네 단어. 하지만 그 말은 민준이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웃고 떠들며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바로 그 시각. 모든 은행 시스템은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주 박서연의 요청에 따라 총액 1조 원의 자산이 동결되었다는 알림이 시스템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1조 원. 민준이 자신의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돈. 그가 내연녀를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돈. 자유를 만끽하며 축배를 들기 위해 준비했던 돈. 이제 그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집에서 쫓아내기 전 바닥에 내동댕이쳐 찢어진 가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찢어진 가방끈을 바로잡고 이혼의 오후를 가르는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자였고 집도 없었고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해방을 축하하며
와인잔을 높이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서연이야말로 그의 자금줄을 숨통이 끊어지도록 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운명을 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음껏 축하해. 계산서를 받아들 시간이 오면 누가 진짜 빈손으로 떠나는지 알게 될 테니. 서연은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배는 여전히 은근하게 아파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동이라도 하듯 가볍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하나의 생명, 이 아이만 있다면 온 세상을 걸고서라도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격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서연은 택시를 잡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오는 구역질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옆에 있는 차가운 회색 벽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엄마의 서러움을 느낀 듯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옷자락을 꽉 쥐며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시댁 식구들의 경적 소리와 통쾌한 웃음소리는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눈앞에서 내연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애는 듯한 통증은 더 이상 사랑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숨막히는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물건처럼 버려졌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뱃속의 아이 또한 아무도 원치 않는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그녀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본 기사가 차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겨우 뒷좌석에 앉아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연락처를 열어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회장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왔느냐?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명진 플랜은 제대로 발동됐겠죠? 네가 말한 그 순간 단 1원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새로운 생명력처럼 가슴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냉혹한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에게는 집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어린 딸을 데리고 홀로 서야 했습니다. 택시는 그녀가 대학 시절 살았던 낡은 옥탑방 앞에 멈췄습니다. 축축한 골목 안, 깜빡이는 노란 불빛 아래 자리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나이든 집주인 할머니가 낡은 열쇠를 건네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짐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딸 하윤이가 달려와 엄마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거야?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만 지낼 거야. 하윤이는 천장의 벽지가 벗겨지고 물이 샌 자국이 얼룩진 작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는 거친 벽을 손으로 만지며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지만 이렇게 꼭 껴안고 자면 따뜻하겠지, 엄마? 서연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그녀는 아이를 침대에 앉히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낡은 곰 인형, 그리고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배경 속에 동그란 콩처럼 누워있는 작은 생명.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문이 쾅 닫히면서 초음파 사진이 바닥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윤이가 사진을 주워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기는 누구야?
그 질문에 서연은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하윤이 동생이야. 아직 너무 작아서 엄마가 지켜줘야 해. 하윤이는 동그란 눈으로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작은데 춥지 않을까? 우리 입을 덮어줘야 해?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떨리는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상 이상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세상이 세모자를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수함이 그녀를 절망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붕에서 새는 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작은 대야를 가져와 물을 받았습니다. 추위와 탈진으로 손이 떨렸지만 하윤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오래 살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엄마가 하윤이랑 동생 다 지켜줄게. 그녀는 김이 서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번진 눈물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흙냄새를 실어와 고단했던 날들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불꽃이었습니다. 저편에서는 전 시댁 식구들이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와인을 주문하고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그녀를 쫓아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축배를 드는 바로 오늘 밤 1조 원 동결 명령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따라 이 곁에 앉아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내일은 엄마의 전쟁이 시작되는 첫날이 될 거야. 서연은 아직 동이 트기 전 낡고 좁은 침대 때문에 욱신거리는 허리를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4살배기 딸 하윤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새우처럼 몸을 말고 새근새근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은 바깥 세상에 폭풍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계속 나아갈 이유를 얻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순간도 무너질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라면 하나를 끓여 딸에게 더 많은 몫을 덜어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하윤이는 눈을 비비며 라면 냄새를 맡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파티하는 날이야? 나 계란 넣은 뜨거운 라면 정말 좋아하는데.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오늘은 엄마랑 하윤이 둘만의 파티야. 그 시각, 그녀는 민준의 가족들이 진짜 파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와인과 거만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값비싼 파티. 그들은 그녀를 인생에서 몰아냈다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오만함은 곧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연은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낡은 오토바이를 몰아 자신의 옛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 건너편에서 건물을 지켜보았습니다. 익숙한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곳이 배신으로 가득 찬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그 남자에게 모든 신뢰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기만이었습니다. 그때 회사 문에서 익숙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옛 비서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눈이 빨개진 채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그들이 팀장님 사무실 자물쇠를 바꿨어요.
회의에서는 팀장님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면서 모든 경영권을 민준 씨와 유라 씨에게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부탁한 건 가져왔어? 지수는 서류 봉투를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본 서류들이에요. 조심하셔야 해요. 이미 팀장님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어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자금 횡령 계약서, 가격을 3배로 부풀린 유령, 프로젝트 자료, 내부회의 녹음 파일, 유라의 이름으로 된 지분 양도, 서류, 불투명한 자금 이체 내역서까지. 모든 서류에는 민준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나지 않으세요? 그들이 팀장님에 대해 정말 잔인하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서 뭘 하겠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냉정함이야. 그녀는 돌아서서 건물 뒤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멘트 바닥에 조용한 맹세를 새기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그들의 계획이 드러났다. 모든 증거를 잘 보관하고 오늘 밤 비밀 회의를 준비하겠다. 서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하윤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는 달려와 엄마의 다리를 꼭 껴안으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주려고 그렸어. 우리 새 집이야. 햇살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아주 크게 그렸어. 삐뚤빼뚤한 그림 속 집은 기울고 지붕도 찌그러졌지만 그 옆에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위에는 크고 붉은 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림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노란 석양 아래 옥탑방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 작지만 서로의 온기로 따뜻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 바로 옆 벽에 그림을 붙였습니다.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뱃속의 동생은 우리 새 집을 좋아할까? 서연은 배에 손을 얹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좋아할 거야. 엄마가 너희에게 멋진 삶을 선물할 거거든. 그날 밤 하윤이가 잠든 후 서연은 바닥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녀를 배신한 남자의 죄목이 기록된 종이들을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단단했습니다. 내일, 내가 모든 것을 되찾는 날이 될 거야. 서연은 서류 더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들은 민준과 유라가 몰래 꾸며온 악의적인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공동 창업자였던 그녀를 철저히 외부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모든 결정과 회의는 두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갔고 최종 목표는 명진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가, 걱정 마. 엄마가 누구에게도 너희들의 미래를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수수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밤샘으로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했습니다. 서연은 하윤이를 평소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떠나기 전 아이는 엄마의 목을 끌어안고 순진하지만 가슴을 애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큰 창문 있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동생한테 햇살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서연은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곧 그렇게 될 거야, 우리 딸. 엄마가 꼭 약속할게. 서연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미 침착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연의 오랜 조력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명진그룹의 전 감사팀장이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박 회장은 한 장 한 장 빠르고 정확하게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그는 서류를 덮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다. 최 변호사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금 횡령 증거를 총정리한다. 둘째, 유령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한다. 셋째, 민준의 그룹 내 직무를 임시 정지시키는 법적 절차를 밟는다. 넷째, 관계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마친다. 서연은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실수 하나가 1조 원 자산 동결 명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박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대방이 너를 약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릴 수 있어.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충분히 약해봤어요. 그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가족 전체를 재기불능으로 만들 열쇠를 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회사로 갔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 건너편에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마치 대관식에 참석하는 왕처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한 직원이 황급히 그를 따라가며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회사 계좌가 임시 동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금 집행이 안 됩니다. 민주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동결은 무슨, 그냥 시스템 오류겠지. 내가 나중에 다시 결제하면 돼. 그는 다시 결제한다는 그 말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총괄 계좌의 소유권이 이미 서연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기쁨이 아니라 칼날처럼 날카로운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배신은 그녀를 울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모든 것을 함께했던 남자가 뻔뻔하게 내연녀를 자신의 자리에 앉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속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서연 씨,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가 이사회를 소집해 당신의 해임을 공식 발표하려 합니다. 회의는 오늘 바로 열릴 겁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분명하게 한번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들이 회의를 연다면 오늘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는 날이 될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할 생각입니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참고, 굴욕을 견디고, 집에서 쫓겨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무리 새는 옥탑방에서 잠을 자고, 임신한 몸으로 밤거리를 헤매는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이 승리를 선언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 최대의 대결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서연만이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서연은 명진그룹 빌딩 앞에 섰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건물은 마치 화려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곳은 이제 배신자들이 강탈의 연극을 펼치는 위선적인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가볍게 움직이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엄마, 물러서면 안 돼요. 그녀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자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이내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했다고 공언한 소문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등장은 존경심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연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사회가 열릴 10층 대회의실로 직행했습니다. 회의실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멀리서도 민준이 방 한가운데 서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손을 휘저으며 연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몸에 딱 붙는 오피스룩을 입은 유라가 서류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짓는 모습은 마치 공식적으로 회장 부인이 되기라도 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믿었던 남자가 이토록 빨리 변절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환멸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연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자 시끄럽던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나타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순식간에 불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이 회의는 이제 당신과 상관없어. 서연은 대답 없이 곧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태연한 눈빛에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온함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패를 쥐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유라가 애써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오는 건 이사회 규정 위반이에요. 당신은 이제 아무 직책도 없잖아요. 그녀는 아무 직책도 없다는 말을 일부러 강조하며 서연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를 잠시 쳐다볼 뿐 이내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뭘 발표할 생각이었죠?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을 부회장직에서 해임하고 모든 경영권을 나에게 이양한다고 선언할 참이었지. 당신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봤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차갑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신하나요? 민주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물론이지. 이 회사는 이제 내 거야. 계좌에 있는 1조 원이 그걸 증명해. 그 말에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회의실 전체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오히려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 1조 원이 당신 것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권한 위임 각서에 직접 서명했잖아. 모든 걸 나에게 넘겼다고.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글을 읽고도 이해를 못했나 보군요. 그 서류는 임시 경영권 위임이었지. 소유권 이전이 아니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한의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계좌가 여전히 서연 씨 소유라는 말입니까? 서연은 손 안에서 펜을 돌리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명진그룹 총괄 계좌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동결. 명령은 제가 법원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입에서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좌에 돈이 없어.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아. 이사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벌떡 일어섰고 어떤 이는 당황해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은 마치 평범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죠. 나는 당신들이 이겼다고 착각하게 내버려둔 것 뿐이라고. 스스로 판무덤에 직접 뛰어들게 말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마치 서류를 빼앗으려는 듯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제가 온 이유는 단 한 가지를 통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부로 당신은 명진그룹의 어떤 계좌에도 손댈 권한이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회의실 전체를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범죄 혐의는 전면적인 수사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등 뒤에 아수라장을 남겨두고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유리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자 민준의 울부짖음과 이사들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길고 텅 빈 복도, 옅은 노란 조명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가늘었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직행하며 가만히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또 한 번 발길질을 했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엄마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듯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의실 안에서는 민준이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치고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은행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소유주 박서연님의 요청에 따라 총괄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독단적인 행동을 비난했고 어떤 이는 내연녀를 경영에 끌어들인 것을 탓했으며 또 다른 이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한때 민준이 가장 높은 곳에 군림했던 그 공간은 이제 그를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라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 그럼 저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지분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전부 사라졌어.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은 유라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들여 화장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장 부인을 꿈꾸던 그녀는 이제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당신 차지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어. 회의실은 마치 헤집어진 개미집처럼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연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러 살짝 인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기도 전에 옛 비서지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민준 씨가 모든 부서장들을 긴급 소집했어요. 아마 팀장님에게 재무비리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회의하게 그냥 둬.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으세요?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황한 사람이 거짓말을 꾸며내는 법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은색 USB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횡령 증거 원본이 전부 들어있어. 최 변호사님께 바로 전달해줘.
그들이 공개적인 전쟁을 원한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지수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비수라는 것을 직감한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민주는 절망에 빠져 부모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계좌가 증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레스토랑에서 회사로 한 걸음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준아, 돈은 어디 갔니? 돈이 다 어디 갔어? 몇 년을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한테 모든 걸 다 뺏기게 놔둔 거야? 민주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뺏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돈은 그 여자 거였어요. 민준의 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경영권은 다 넘겨받았다고 하지 않았니?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경영권은 그냥 경영권일 뿐이었어요. 소유권은 단 한 번도 제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 여자가 우리 모두를 속인 겁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은행 직원들이 회의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산 동결권을 최종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명진그룹의 모든 거래는 소유주이신 박서연님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밖에서 서연은 나무 그늘 아래 서서 명진그룹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청춘을 모두 바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견고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두 얼굴을 가진 남자의 달콤한 말로 지어진 모래성이었을 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모든 것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마음의 준비만 하거라. 그들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배에 손을 대고 전쟁터 한가운데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곧 너에게 공정함을 되찾아 줄게. 등 뒤의 명진그룹 건물은 서로를 탓하는 싸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패배자처럼 문 밖으로 쫓겨났던 서연은 이제 이 게임의 결말을 아는 유일한 승자처럼 태연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은 해가 저물 무렵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방에 희미한 노란불을 켜자 벽의 균열과 양철 지붕에서 떨어져 맺힌 물방울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딸 하윤이는 얇은 요 위에서 낡은 곰인형을 꼭 껴안은 채 초롱초롱한 눈으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엄마, 돌아왔구나. 피곤하지 않아? 뱃속의 동생은 얌전히 있었어?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사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화살처럼 단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딸아이의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마음속의 모든 강철 갑옷이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동생도 괜찮고 그냥 배가 좀 고프네. 하윤이는 엄마의 배를 쓰다듬으며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새집 그림 또 그렸는데 엄마 볼래? 아이는 방구석으로 달려가 그림을 가져와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늘의 집은 어제 그림보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굴뚝이 생겼고 창문 하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우리 세 식구를 위한 거야. 동생 방도 따로 있어. 서연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당장 내일 두 아이를 먹여 살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 집은커녕 말입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과 믿음은 그녀에게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맹세처럼 그림을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최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들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자금 횡령 파일 검증 완료.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리고 유령 파트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증거들도 모두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금융조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연 씨의 최종 확인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녀가 서명하면 전쟁은 공개적인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이고 민준에게는 더 이상 퇴로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마치 엄마를 재촉하듯 가볍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서연은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이었지만 그것은 기만으로 쌓아 올린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서연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민준의 저택에서는 끔찍한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싸움 소리로 울렸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온 집안이 그 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다 뭐야? 여자 하나 때문에 1조 원이 사라져? 민준은 거의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뺏어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여자 소유였다고요. 우리가 속은 거라고요. 민준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박 회장 집안의 돈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들은 간단한 상대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가 듣질 않았어. 그 말은 민준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는 구석에 서서 마스카라가 다 번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민준 씨가 저한테 약속했던 부회장 자리는요? 민준은 돌아보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나한테 회사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너한테 줄 자리가 어디 있어? 민준의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약하다고 얕잡아 봤던 한 여자가 사실은 이 모든 판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에서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윤이는 곰인형과 새집 그림을 껴안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딸 옆에 앉아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날들을 겪게 해서 미안해, 딸. 그녀는 물이 새는 천장과 깜빡이는 노란 불빛을 보며 가난이 얼마나 숨막히는 것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감정이 그녀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와 그녀 아이들의 존엄한 삶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것. 뱃속의 아이가 엄마를 안심시키듯 다시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배에 손을 얹고 고요한 밤의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되찾을게. 복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녀는 일어나 책상으로 가 다시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검토했습니다. 밤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 낡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달빛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 의지는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그들은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일은 1조 원의 전쟁이 가장 숨막히는 단계로 접어드는 날이 될 것이다. 아침 안개가 채가 시지 않은 작은 골목. 서연은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이미 옥탑방을 나선 뒤였습니다. 그녀는 정문 앞에서 딸이 교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린이집 문이 닫히자 서연의 얼굴은 부드러움에서 차가운 결의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은 도심 한가운데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보안 요원이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는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 지역, 재무팀장, 그리고 최 변호사였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서연님께서 명진그룹 총괄 계좌의 유일한 소유주이십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출, 이체, 결제는 반드시 제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민준 씨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지점장은 대답했습니다. 이미 민준 씨와 관련된 모든 부계좌에 접근 권한을 차단했습니다. 그의 모든 카드 역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추가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경영권을 서연 씨에게 다시 이관한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민준 씨는 회사 내부에서조차 계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은 마치 하나의 끝맺음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서류에 붉은 인감이 찍혔습니다. 서연이 복도로 나오자 최 변호사가 따라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은행에 어떻게든 연락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황할수록 더 많은 것을 드러내겠죠.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빛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바로 민준이 그녀를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그림자로 만들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사가 시작되면 횡령과 자금 세탁부터 유라에게 몰래 이익을 챙겨준 것까지 그의 모든 비리가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이 등 뒤에서 닫혔지만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더 큰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준의 저택에서는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실을 오갔습니다. 은행에 전화했다가 재무고문에게 전화했다가 결국 모든 곳에서 같은 대답을 듣고는 절규했습니다. 소유주의 명령에 따라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어쩌다가 아내라는 년한테 모든 걸 쥐어준 거야. 네가 회장이라고 했잖아. 민주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경영권만 있었어요. 소유권이 아니었다고요. 그 여자랑 박 회장이 저를 제대로 갖고 논 겁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얕봤어. 약한 줄로만 알았는데 가장 강한 패를 쥐고 있었구나. 유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목소리는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민준 씨,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요? 금융조사가 시작되면 저도 연루되는 거 맞죠? 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챙겨.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까.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아수라장을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을 나와 아버지와 전문가팀이 기다리는 로펌으로 직행했습니다. 박 회장은 딸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서연은 자리에 앉아 새로 받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민준의 모든 죄가 한 줄 한 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자금 인출을 위한 유령 프로젝트 설립, 외부인에게 불법 자산 이전,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비리 은폐. 그녀는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마치 엄마가 하는
일이 모두 옳다고 확인시켜주듯 발길질을 했습니다. 서연은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공개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박 회장은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내 딸이 예전에 그 약했던 아이가 아니구나. 서연은 강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누가 저와 제 아이들을 지켜주겠어요? 1조 원에 대한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민주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두꺼운 서류철을 손에 들고 로펌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이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의 떨림도, 기댈 곳 없는 미혼모의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반석처럼 굳건한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전세가 자신에게로 기우는 첫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처럼 그녀는 제 시간에 하윤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달려나와 엄마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 창문도 그렸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심장에는 아직 상처가 많았지만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엄마가 그 집을 진짜로 만들어줄게. 하윤이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이의 반짝이는 눈빛은 서연에게 또 다른 힘을 주었습니다. 두 모녀는 작은 다리를 건너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스치자 그녀는 잠시 등 뒤에서 폭발을 기다리는 음모와 회의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재무 서류철은 민준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비수가 되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운 후 서연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에 민준의 범죄 흔적이 떠올랐습니다. 출처 불명의 송금 내역, 3배로 부풀려진 유령 프로젝트, 허위로 작성된 가짜 청구서들, 회사 돈이 유라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감정적으로 그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맨손으로 함께 일군 회사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서 긴급 신문 시간을 확정했습니다. 내일 정오입니다. 민준 씨에게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요구했을 테니 분명 내일이면 그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겁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진실과 마주하게 하세요. 민준의 저택에서는 정반대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테이블 위에는 은행에서 보낸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산 동결 확인서, 잔액 영원히 찍힌 통장 내역, 그리고 조사기관의 출석 요구서. 그의 어머니는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계좌가 다 막혔는데 이 집은 이제 뭘로 먹고 살아?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내가 그 여자가 소유권을 쥐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아니랬던 거지. 내가 말했잖아. 침묵하는 여자를 얕보지 말라고. 네가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유라는 구석에서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럼 저는요. 저도 조사받아야 해요. 민주는 돌아보며 그녀를 불태워버릴 듯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네가 무사할 것 같아? 유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하지만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 멍청한 것! 화려했던 저택은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조용히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파기름 냄새가 옥탑방에 퍼지자 잠들어 있던 하윤이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분명하게 한번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가, 얌전히 있어줘. 엄마가 너에게 풍족한 삶을 약속할게. 그녀는 내일 민준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모든 진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도 그에게 복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민준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량하고 그들을 믿었던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초음파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작은 형체는 잠든 듯 조용히 누워 있었고 조망만 한 손은 뺨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 엄마에게 와주었구나. 밖에서는 다시 비가 양철 지붕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졌지만 서연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굵은 빗줄기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레스토랑은 눈부신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VIP 룸은 민준의 가족을 위해 통째로 예약되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최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킹크랩, 수입 한우, 값비싼 와인, 화려한 디저트까지. 민준의 어머니가 첫 번째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준이를 축하해야지. 이제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건 없어졌으니까. 테이블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옆에 앉은 유라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그래도 계좌 한 번만 다시 확인해봐요. 너무 불안해요. 민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은행이랑 몇 년을 거래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 일시적인 오류일 뿐이야. 하지만 그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와인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승리의 정점에 선 사람들처럼 마치 1조 원이 여전히 자신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셨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평범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가격의 와인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온 가족이 환호했습니다. 터뜨려. 좋은 날이잖아. 직원을 부르는 벨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새로운 요리가 들어오고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치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과하고 화려하고 또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에 적힌 총액을 보고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늘 총 결제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테이블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문제 없어. 우리 집이 계산할 거니까. 민준은 큰 소리로 웃으며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내지. 그는 마치 여전히 거대한 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삑 소리가 나며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삑익 하는 긴 소리와 함께 차가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거래 실패. 직원이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카드 잔액이 부족합니다. 파티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다시 해봐. 당신들 기계가 문제 있는 거 아냐? 직원이 다른 단말기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삐삐삐 하는 경고음이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민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갑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가 더 높은 부자들의 예비카드라 불리는 카드였습니다. 삑! 결제 불가. 테이블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휴대폰 확인해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칼날처럼 차가운 단 하나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소유주, 박서연. 민준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아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뭐? 왜 전현 이름이 여기 있어? 준아, 네 계좌가 왜 저 여자 소유야?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저희는 부득이하게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집안이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유라는 눈물범벅이 되어 민준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돈은요? 테이블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연루될까봐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게 그 여자 것이었어. 민준의 가족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등 뒤에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그들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 누구도 등 뒤의 문이 언제 열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복도의 하얀 조명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섬뜩할 정도로 평온한 모습의 한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소리는 민준 가족의 붕괴를 예고하는 초침 소리처럼 차갑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방 전체가 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이 이미 발밑에서 짓밟았다고 믿었던 한 여자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승리자로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수수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장신구 하나 없이 어떤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오직 절대적인 평온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방 전체를 떨게 만드는 바로 그 평온함이었습니다. 민준이 넋나간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서연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 사이를 마치 물살을 가르듯 지나갔고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의자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이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하게 즐기던 음식들로 가득 찬 테이블 옆에 섰을 때 레스토랑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서연은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파티의 계산을 책임지기로 한 사람입니다. 보안 요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 앞에서 상대를 벌거벗게 만드는 차가운 시선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방 전체를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열자 안에는 빳빳한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가족이 오만하게 써버린 3천만 원을 모두 지불하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경악했습니다. 손님, 이걸 전부 현금으로? 서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가 계산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민준의 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친척들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손을 떨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직원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세어보세요. 정확히 3천만 원일 겁니다. 민준이 넋나간 사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창피를 주려는 거지? 서연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민준 씨. 나는 당신에게 굴욕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방 안의 모든 숨을 먹게 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내게 했던 일을 그대로 돌려주러 왔을 뿐이야. 방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회사에서 몰아내면 1조 원을 갖고 왕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날 속였어. 서연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속일 필요가 없었어. 나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 판 함정에 뛰어들기를 기다렸을 뿐이야. 유라가 옆에서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일부러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그 길로 몰아넣은 건 당신이야. 나는 그저 지켜봤을 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돈을 세던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금액 맞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의 가족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파티 비용은 내가 지불하죠.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고 싶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이 가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겨우 몸을 일으켜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기어이 복수를 하는구나. 서연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만 뼈를 애는 듯한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았던 것을 정확히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텅 빈 가방을 닫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가 그 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은 한때 그녀를 잉여 인간 취급했던 한 가족의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서연아, 돌아와. 우리 아직 얘기할 수 있잖아.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것은 절대 되찾을 수 없는 법이야. 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금속이 문틀에 부딪히는 소리는 낡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자물쇠 소리 같았습니다. 파티장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쫓겨나고 짓밟히고 무시당했던 서연은 마치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전장을 떠나는 여왕처럼 걸어나갔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선 서연은 등 뒤에서 폭풍이 몰아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분한 심장박동을 유지하며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시는 화려했고 자동차들은 소란스럽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듯 가벼운 발길질로 화답했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펴고는 택시를 잡아 아버지가 기다리는 로펌으로 직행했습니다. 승리를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박 회장과 최 변호사는 이미 직원이 몰래 보내온 레스토랑 영상을 모두 본 뒤였습니다. 민준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하고 당황하며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통쾌한 한 방이었구나. 서연은 자리에 앉아 평온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전주곡에 불과해요. 이제 본편을 시작해야죠. 최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융조사기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민준 씨에게 수십 건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소명하라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연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유라의 지인 명의를 이용한 자금 이체, 확장 프로젝트에서의 허위 거래, 내부 비용으로 둔갑한 회사 자금의 증발, 회계 조작으로 만들어진 가짜 청구서. 만약 민준이 이 서류처를 본다면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처를 덮었습니다. 내일 이 모든 자료를 조사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박 회장은 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저와 두 아이뿐이에요.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민준의 저택에서는 진짜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거실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조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택 전체가 폭발 직전처럼 싸움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부채를 테이블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준아, 뭐라도 해야지. 조사가 시작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아버지는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네가 그 애보다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민주는 더 이상 반박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한 줄 아세요? 아무도 그 여자가 계좌, 소유권을 쥐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요. 그는 의자에 머리를 밟고 목이 맨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부 그 여자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이야. 방구석에서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범벅이 된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거래 내역 때문에 출석해야 한대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챙겨.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널 어떻게 챙겨. 그 말은 그녀에게 즉결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유라는 울음을 터뜨리며 위층으로 달려가 방문을 쾅 닫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 잠그는 소리도 그녀 역시 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연은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다리를 껴안고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새집 지으러 가는 거야?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되찾으러 가는 날이야. 하윤이는 엄마를 완전히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단단하고 고든 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조사기관에서 민주는 3명의 조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연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이 전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누가 당신들에게 준 겁니까? 조사관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의 합법적인 소유주입니다. 민준이 실소했습니다. 박서연. 이군요. 조사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저희는 모든 비리 혐의를 명백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조사에 덫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서연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이는 고민영을 껴안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입가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딸을 바라보며 배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겪는 모든 고통은 너희들의 평화를 위한 것이란다. 창문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얇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민주는 이제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조사실의 하얀 조명이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강렬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어둠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테이블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씨, 이 거래 내역들이 모두 본인이 직접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한때 화려한 무대 위에 섰고 수백 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 한 번의 잘못된 대답이 그의 경력과 명예, 그리고 자유를 모두 앗아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사관은 서류를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자들이 칼날처럼 밝혔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불법 자산 이전, 유령, 프로젝트 설립, 내연녀를 이용한 자금 인출, 차명 계좌를 통한 비리 은폐. 그는 더 이상 부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행 데이터와 모두 대조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당신이 경영권을 쥐고 있던 계좌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조사관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시를 내린 사람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결정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민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몸이 의자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민준의 저택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잡혀가게 둘 순 없어요. 뭐라도 해봐요. 아버지는 넉나간 눈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그 누구도 아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명성도, 그들이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잿더미에 불과했습니다. 한 친척이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옛날에 서연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더니 꼴 좋다. 민준의 어머니가 돌아서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하지만 그 말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 나 감옥 가기 싫어. 나 못 견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때 서연을 잉여인간 취급했던 그 가족은 이제 스스로가 기댈 곳 없이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옥탑방 창가에 앉아 배에 가만히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꿈꾸는 새 집에 노란 햇살을 칠하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는 꽃도 있을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아주 많은 꽃이 있을 거야. 하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동생한테 햇살 보여줄 수 있게 아주 큰 창문도 만들어줄 거지? 서연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부드럽지만 환한 미소였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만약 누군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좁은 방 안에서 순진한 질문을 하는 아이 곁에 있는 이 미혼모가 거대한 권력 가문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힘은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어둠 속에 가라앉기를 거부하는 강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서연은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수사를 위해 구치소에 수감될 겁니다. 서연은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기쁘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제 한 곱이 넘겼네요. 최 변호사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해드릴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너무 어려요. 박 회장이 변호사 뒤를 따라 들어오며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옳은 선택을 했다. 네가 한 모든 일은 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 서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약간의 나약함을 박 회장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하지만 강하다는 것이 지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 하윤이가 달려와 엄마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슬퍼하지 마. 우리 곧 아주 큰 창문 있는 집 생기잖아.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의 머리 위로 떨어진 눈물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독의 밤과 절망의 순간, 고통스러운 추락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그녀를 경멸했던 사람들이, 앞에는 두 아이와 새로운 미래가 있었습니다. 법적 폭풍과 마주했던 날들이 지나간 후 서연은 휴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승리 뒤의 고요함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길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윤이와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 진정으로 안정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낡은 옥탑방은 여전히 두 모녀가 매일 밤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은 커다란 백지를 테이블에 펼치고 단호한 필체로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안정홀딩스, 새로운 회사,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평온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옆에 앉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저게 무슨 글씨야? 읽기 어려워? 서연은 웃으며 딸의 뺨을 가볍게 꼬집었습니다. 엄마 회사, 이름이야. 이 회사가 우리 딸 새 집을 지어줄 거야. 하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다가 서연을 울컥하게 만드는 순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뱃속의 동생도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엄마? 서연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감동에 겨워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크면 엄마가 아주 큰 사무실을 내줄게. 안정홀딩스는 낡은 아파트 상가의 작은 임시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회의 테이블도, 레드카펫도, 통유리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 책상 하나, 낡은 의자 3개, 화이트보드 하나, 그리고 낡은 결혼 생활이 남긴 잿더미를 딛고 일어선 서연의 의지만이 존재했습니다. 박 회장이 법률적인 지원을, 최 변호사가 법인 구조 설립을 도왔습니다. 서연과 함께 일했던 옛 동료 몇몇은 첫 달은 무급으로 일하겠다며 자진해서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계획을 써내려갔습니다. 기존 고객층 재편, 재무팀 재건, 안전투자 네트워크 구축, 미혼모 지원, 프로젝트 개발. 그녀의 글씨는 강하고 힘찼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한 옛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회사 이름을 안정이라고 지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이 평온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하윤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나는 동생한테 햇살 보여줄 큰 창문이 갖고 싶다고 했어. 그 순진한 말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들고 가볍게 돌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 두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햇살 가득한 운동장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동안 민준의 가족은 완전히 해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준의 구속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파트너들은 투자를 철회했고 직원들은 줄줄이 퇴사했으며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긴장과 혼란만이 가득한 폐가 같았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눈물이 마를 정도로 울었고 아버지는 며칠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 침묵에 잠겼습니다.
유라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소환조사가 두려워 남은 보석과 현금을 챙겨 도망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이 민준에게 내연녀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그의 인생에는 이제 굴욕과 몰락만이 남았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옥탑방에서 잠든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큰 창문이 있는 집 그림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언니의 꿈,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은 듯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작은 스탠드를 켠 채 업무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그녀는 안정홀딩스의 첫 계약을 따냈습니다. 큰 계약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서 기어 올라왔어. 내 아이들을 내가 빠졌던 그 어둠 속으로 다시는 떨어지게 두지 않을 거야. 박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하윤이 어린이집 근처에 넓고 깨끗한 집을 하나 찾았다. 내일 시간 되면 한번 보러 가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강했기 때문이지. 나는 그저 네 곁에 있었을 뿐이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딸아 이 곁에 다시 앉아 배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큰 창문이 있는 집으로 데려갈 날이 머지 않았어. 밤바람이 가싹 트기 시작한 평온함을 실어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여자, 서연은 자신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집은 조용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얀 벽, 넓은 유리창, 햇살이 가득한 발코니, 화려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에서 집을 지은 사람의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배에 손을 얹고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이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종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진짜 큰 창문이 생겼어.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그녀는 주저앉아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윤이는 엄마의 뺨에 세게 뽀뽀를 하고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동생은 매일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겠다. 서연은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일매일 볼 수 있을 거야. 이사하는 날 박 회장과 서연의 옛 동료 몇몇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집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 동료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 씨가 물새는 옥탑방에 살았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겠어요. 서연은 열개의 미소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박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중요한 건 네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다. 서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잠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감사함이 가득한 기댐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녀가 걷는 모든 걸음은 아버지에게 빚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해가 저물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두 모녀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배가 많이 불러와 허리가 아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윤이는 바닥에 앉아 색연필을 통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고개를 들고 서연을 멈칫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는 거야? 바람처럼 가벼운 질문이었지만 엄마의 심장을 옥죄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아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엄마랑 하윤이랑 동생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우리 딸. 하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슬프지 않아? 다른 집은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는데 우리 집은 엄마가
두 명이나 안아주잖아.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슬프지 않아. 우리 딸이 엄마를 두 사람만큼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하윤이는 엄마의 배에 손을 얹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도 있잖아. 엄마? 그럼 엄마는 세 사람만큼 강한 거네. 서연은 눈물 속에서 웃으며 딸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세 사람만큼 강해. 그 순간 인생의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에게 이겼기 때문도 새 집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두 개의 등불,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넓은 창가에 서서 지평선까지 이어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배를 비추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는 엄마에게만 들려주는 작은 노래처럼 가볍게 발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벼랑 끝에서 구해냈어. 부드러운 바람이 평화로운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더 이상 싸움 소리도 비웃음도 집에 돌아올 때마다 느끼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새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서연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버티지 않고 빛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여정. 그 빛은 바로 그녀 자신의 강인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이가 커튼을 젖히고는 기적이라도 본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햇살이 들어왔어. 동생한테 햇살이 비치고 있어. 서연은 부엌에서 걸어 나오다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녀와 딸의 얼굴을 비추고 하얀 벽과 동생을 위해 새로 산 작은 요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목이 맨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에 햇살이 들어왔어. 내 사랑. 드디어 햇살이 들어왔어. 평범하게 들리는 말이었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인생 전체를 건 선언이었습니다. 한때 어둠 속에 잠겨 있었던 인생. 배신당하고 짓밟히고 출구가 없다고 믿었던 인생. 하지만 오늘 큰 창문이 있는 집에 문이 열렸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모녀는 자신들만의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그 누구도 그녀를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벼랑 끝에서 자신의 두 발로 영광을 향해 걸어왔기 때문입니다.